오늘은 제가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2차 피드백 영상을 올려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임용고시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과목별로 어떤 데 중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누군가에는 맞고 누군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랑 비슷한 성향이신 분들, 예를 들면 좀 게으르다, 막 남이 채찍질 해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성향이신 분들은 제가 썼던 공부 방법들을 좀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육학, 국교론, 문법, 문학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 2월에 전태련 선생님 1, 2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단권화를 시작을 했어요. 그 강의 교재나 주시는 자료 같은 거, 혹은 수업에서 얘기하시는 걸 바탕으로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온라인 스터디, 대학 동기들이랑 온라인 스터디를 하면서 그 온라인 스터디에서 그 친구들은 또 다른 강사님 자료를 보고 또 공부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또 정리해서 인증하거나 하는 것들을 보고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단권화 자료를 옮겨줬고, 이러면서 여러 강사들의 자료를 좀 취합하는 단권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권화 자료를 그냥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반복을 해서 봤어요. 제가 만든 단권화 자료들이 제가 지금 다 어디 막 갖다 주거나 버리거나 해가지고 없는데, 이 뭐라 하죠? A3 용지에다가 이렇게 쭉 써서 단권화 자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파이널 들어가서는 이제 백진출하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백진출을 하면서 내면화를 하고, 또 그걸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강사들의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그런 식으로 파이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 교육학 문제 트렌드가 조금 이상해요. 2019년에도 그랬는데 20년에도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었어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가 19년에 나왔어서 올해는 이제 하도 욕을 먹었으니까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기계문화였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다. 와, 이번 시험은 진짜 교육학이 꽈락도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보다 물체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문제가 나옴 플러스 근데 허용 답안은 많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학이 진짜 공부를 할수록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분량도 너무 많다라는 부담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더 불안한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스터디든 오프라인 스터디든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여러 강사들의 여러 관점의 교재들을 다 취합하셔서 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강사들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교육학 문제 내기, 문제 출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해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친구들이 낸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 출제 스터디 같은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교론 얘기를 드려볼게요. 국교론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던 개론서는, 저는 이제 정동혜 선생님 다들 아시죠? 정동혜 선생님 커리큘럼을 3월부터 11월 파이널까지 계속 탔어요. 저는 그래서 정동혜 선생님이 보라고 하신 개론서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개론서들이 좋은 개론서인 것 같아요. 저는 사회평론에서 나온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이론,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이렇게 개론서 3개만 공부를 했습니다. 따로 다른 개론서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저는 반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개론서를 볼 때도 개론서를 3권만 봤지만 그 개론서를 처음에는 막 밑줄을 많이 그으면서 보고, 두 번째로 볼 때는 그 밑줄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또 표시하면서 보고, 다시 볼 때는 그 밑줄에 표시한 부분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한 개론서를 4-5번씩 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교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 공부, 두 번째는 지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키워드 공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정동혜 선생님 수업을 듣는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한판 만들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판은 자신만의 체계를 가진 단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권화 자료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계화, 단권화 이걸 되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필기는 잘하는데 단권화는 못해요. 뭔가 저만의 체계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년도 합격자분들이 공유해주신 단권화 자료, 즉 한판 자료를 베껴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껴 쓰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다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점점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내가 몰랐네 갖다 붙이고, 이거 내가 문제 틀렸네 갖다 붙이고, 깃줄에서 이런 문제 나왔네 쓰고, 이런 식으로 나만의, 처음엔 내 게 아니었지만 점점 내 것이 되어가는 한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 공부할 때 한판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한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키워드인 거예요. 내가 문제를 쓸 때 이런 영역의 문제가 나오면 활용해야지라는 키워드들인 거죠. 그럼 이것들을 이제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교육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이널로 넘어가면서는 한판을 백지인출을 했어요. 일주일에 2회 정도? 2회 정도? 일주일 2회 정도를 해서 한판을 전체 영역을 다 백지인출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영역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못 쓰는 거거든요. 나 이거 기억 못하겠다. 그럼 이제 한판에 다시 표시를 해놓고 다음에 더 열심히 봐야지, 까먹지 않게 더 반복해서 봐야지 라고 표시를 해놓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즉 키워드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단권화 자료를 만드는데 그치지 마시고 반복해서 내면화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키워드가 바로 나올 수 있게, 바로 내 손으로 쓸 수 있게 반복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학은 작품을 제시문으로 주고 문법은 제시문을 분석해야 하나? 문법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지문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에서도 그렇지만 임용고시에서는 특히 뭔가 지문을 주고 이 지문을 분석해내서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쓰는 시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문 분석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대체로 뭐든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지문 분석 공부를 어떻게 할까, 연습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능 교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등 혹은 우리 임용고시 이전 연도 기출에 나타난 지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국교론 지식을 그 지문에 몰빵해서 막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발표문 지문이 나왔을 때 여긴 내용 연결 표현이네, 여기는 반언어 비언어적 표현이네,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막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적용해보고 이 지문이 의도한 게 뭐였는지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지문 분석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문법은 진짜 너무 문법을 싫어했어요. 저는 문법 베이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어서 공부를 정말 하기 싫었는데 일단 제가 본 개론서는 한문총일, 이는 안 봤어요. 한문총일, 그리고 우리말 문법론, 표준국어 문법론, 그리고 그러고 뭐더라? 네, 맞아. 저희 대학교 교수님 있으신 학교 문법론, 이광기 교수님. 학교 문법론에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론서는 4권 정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학부 다닐 때 봤던 국어사 개설? 이기문의 국어사 개설? 그 정도? 네. 중세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받고 개론서를 아무튼 그렇게 개론서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문법에 대해서는 특히 개론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제가 다 소화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개론서 자체를 많이 보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법에 대해서도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단권화입니다. 문법이 단권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교론과 조금 달라요. 키워드 공부라기보단 문법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때문에 이 단권화 자료를 만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한 판을 만들어서 체계를 잡고 그 체계 속에서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갈리더라라는 부분을 거기에 표시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어떤 관점에서 문제가 나와도 혹은 이런 여러 관점을 써보라라는 문제가 나와도 확실하게 알고 문제 답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도 단권화를 하신 다음에 뭐 의견이 갈리는 지점들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 한 판 자료를 또 체계를 잡는 데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를 잡는 데 사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역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제 지식이니까 이걸 알고 모르고가 확실한 과목이니까 되게 지역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전반적인 체계를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의문론의 의문 변동만 막 하다 보면은 의문론 자체는 까먹고 의문 변동만 기억해내고 있는 약간 그런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한 판이라는 단권화 자료를 만드시면서 전반적인 체계를 잡으시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론 하면 의문의 특성, 뭐 음소, 어쩌고저쩌고, 의문 변동 이렇게 다 생각이 나야 되고 형태론 하면은 형태부터 뭐 형태소 분석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쭉 이런 게 다 뭐 품사 이런 게 다 생각이 나고 통사론 하면 통사론부터 무슨 시제 표현, 뭐 높임 표현 이런 게 쭉쭉쭉 체계를 잡아서 생각이 나게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알고 모르고가 확실한 과목이잖아요. 모르면 못 써요. 알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제시문이 막 너무 어렵게 막 분석을 하고 막 몇 단계를 거쳐서 추론을 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면 아는 지식이면 쓸 수 있고 모르는 지식이면 못 쓰는 거예요. 즉 알고 모르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뭐 실전 문제집이나 아니면 강사들이 출제하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어보면서 문법에서 나 이 부분을 내가 모르는구나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르면 다시 아까 얘기 드린 한 판이나 단거나 자료에다가 옮겨 적으시면서 이 부분은 몰랐네, 알아가야겠다라고 반복 공부를 하시는 거죠. 알더라도 아리까리해서 뭔가 답안으로는 못 쓰겠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다시 표시해가면서 이거 헷갈리네. 절대 이제 헷갈리지 않게 확실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제대로 쓰시고 표시를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문학은 개론서를 안 봤습니다. 한 권도 보지 않았어요. 물론 작년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고전문학사, 현대문학사, 그리고 고전시가론이나 또 뭐 봤지? 뭐 개론서는 아니지만 윤일정의 개념의 나비효과인가 막 그런 것도 보고 하긴 했는데 그걸 오래 써먹진 않았어요. 그냥 그걸 봤던 기억만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정동혜 선생님이 책을 내신, 저는 그 선생님 커리를 탔기 때문에 작품 분석 구조도가 한 영역당,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운문, 현대 산문 이렇게 4권 있어요. 엄청 분량이 많거든요. 그거를 저는 거의 5회 독을 했어요.
네, 오해독을 했습니다. 스터디를 활용하면서 오해독을 했어요. 스터디 속에서 이제 직강생들끼리 만든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구조도 여기까지 봐봅시다라고 그렇게 스터디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 걸 쓰고 또 이제 파이널에 가서는 스터디 없이도 그냥 저 혼자서 빠르게 네, 구조도를 회독을 하는 공부를 하면서 거의 오해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작품을 좀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권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꼭 단권화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 운문, 고전 산문, 현대 운문, 현대 산문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 판에 4개를 만들었어요. 고전 운문 쫙, 고전 산문 쫙, 현대 운문, 현대 산문 이런 식으로. 고전 운문 산문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조선전기 후기 하면서 유행했던 장르들이 명확하잖아요. 그 장르들마다 장르적 특징, 형식적 특징이 되게 명확하고 내용적 특징도 명확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그거 위주로 한 판을 만들었습니다. 또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전문학은 작품이 더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모르는 작품이 나올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고전문학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작품 풀이. 따라서 기출에 나왔던 작품들, 수능에 나왔던 작품들, 혹은 이제 수능 지문, 수능 교재에 나왔던 작품들을 그 장르에 따라서 예를 들면 향가 그러면 이제 그 기출들에 나왔던 향가 작품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 향가 밑에다가 다 쓰고 그것들의 특징이 뭔지 특히 뭐 공모도화가 하면 물의 의미 이런 걸 옆에다 이렇게 다 쓰는 거죠. 공모도화가는 향가가 아니지 맞나? 헷갈리죠? 아무튼 그 작품 제목을 쓰고 작품 제목 옆에다가 그것들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점, 뭐 그게 주제라던가 아니면 눈에 띄는 형식적 특징이라던가 상징적 의미 같은 거를 옆에다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는 식으로 한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대 흐름 한 판이 굉장히 빽빽해요. 작품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대신에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가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현대문학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뭐 낯선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따라서 그냥 시대 흐름 따라서 정도만 이렇게 한 판을 만들어서 좀 여유 있는 한 판이 생겼고 거기다 플러스 저는 작가론 한 판을 만들었어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가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고전문학은 작품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대문학은 그 작가가 쓴 무슨 작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작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모든 작품에 다 적용을 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이나 혹은 수능 같은데 어떤 해당 작가가 나왔을 때 써야 했던 키워드나 지문에 나타난 키워드 같은 거를 작가론 한 판에다가 옮겨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김기림 같은 경우에는 증물적 표현, 이미지즘, 뭐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키워드인 거잖아요. 그런 걸 옆에다가 써놓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법을 실전 문제집이나 혹은 모의고사 같은 걸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푸는 경험을 하시라, 알고 모르는 걸 확인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답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즉 내가 답을 아는 문제여도 내가 뭐 답을 아는 문제든 모르던 문제든 몇 번을 풀었던 문제든 같은 문제, 같은 답안을 여러 번 써보시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문학 답안 쓰는 게 진짜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문은 얼마나 어떻게 차용을 해야 되는가 그대로 옮겨 적을까 아니면 내가 재구성을 할까 혹은 뭐 문제의 표지는 어느 정도로 넣어야 하나 키워드를 어떤 식으로 이 답안에 녹였을까 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풀 때마다 답안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답안을 써보시면서 더 나은 답안은 어떤 답안일까를 고민해보시고 또 스터디를 통해서 답안을 돌려보는 스터디를 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이런 사람의 이 점은 내가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해서 자신의 문학 답안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참 이 시험이 답이 없는 시험이에요. 모범 답안을 알려주지도 않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부해라 범위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시작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시험인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는 게 참 맞는 건가? 나 빨리 여기서 손 털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드는 게 임용고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진짜 해도 안 될 것 같고 올해도 불합격 가면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시험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뒤를 보지 말고 앞만 보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사범대 오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생각을 하거나 임용고시판에 발을 왜 들였지 이런 후회를 하는 건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냥 눈앞에 주어진 일만 하시는 게 여러분의 멘탈에도 그리고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1차가 눈앞에 있으니까 1차만 하자. 1차 공부만 일단 끝내자. 1차 끝내고 나서 1차 개망쳤다 이게 아니라 2차가 남았지. 2차로 하자. 2차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2차 끝나고 나서 온갖 고민을 다 몰아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진로를 알아보던 뭐 내년 계획을 다시 세우던 그건 2차 끝나고 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앞만 보고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정말 답이 없는 이 시험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헛수고가 아닌지 싶겠지만 여러분이 차근차근 쌓아왔던 그 노력의 결과물이 언젠가는 정말 여러분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갖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년에 저와 같이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 모든 여러분들의 임용고시 최종 합격을 꼭 소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